저는 여의도에서 아이를 헤어를 운영하고 있는 원유진 원장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사실 디자이너 선생님들 강의는 많이 해봤는데 이제 원장님들만 대상으로 하는 건 처음인데 제가 일단 서두에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 각자가 이제 처해 있는 상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제 얘기가 뭐 다 옳고 뭐 맞고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저는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정도로 조금 이제 관용을 베푸셔서 제 이야기를 잘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창원 대표님께서 이제 아주 장황하게 저를 잘 얘기해 주셨는데 2018년도에 이제 개인 매출 1억을 한 디자이너이고 지금은 이제 여기 저보다 경험도 많으시고 훨씬 더 대단하신 원장님들이 저는 많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저는 이제 4년에서 5년 차로 접어드는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까지는 배울 게 너무나도 많이 남은 원장이기 때문에 좀 어렵긴 하지만 제 이야기를 잘 풀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균형의 점자를 찍었다라고 생각된 게 사실 올해부터예요. 네, 그래서 얼마 되지 않았어요. 그 소위 말하는 하이퍼포머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굉장히 액티브하게 많은 고객을 소화하면서 한 달 월 고객이 450명 이 되고 연매출이 한 5억 정도 개인 연매출을 계속 유지하고 있던 원장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픈을 하게 되면서 저는 관계의 늪에 빠져서 무려 4년이란 시간. 지금 오픈한 지 4년 반이 됐는데 4년 동안 저는 굉장히 감정 소모를 많이 하고 있었던 리더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올해 초부터 이제 좀 안정됐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해외에 살다가 들어왔을 때라서 고객 수가 0명이었어요. 0명. 아예. 그리고 그때만 하더라도 SNS가 이제 뭐 하는 사람도 있긴 했었는데 그 신규 고객을 창출한다는 어떤 그런 메커니즘 자체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웠어요. 그런 마음을 안고 시작을 했는데 불과 2년 만에 저는 고정 고객을 이미 450명을 넘고 연매출 4억을 이미 달성을 하고 그리고 4년 차에 저는 개인 월 매출 1억을 달성을 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테크니션 출신 분들이 많으시잖아요. 이런 숫자로 사실 만들기에는 7년 동안 제가 2014년부터 21년도까지 있었는데 7년 동안 이런 정도의 퍼포먼스를 보이는 게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사실 쉽지 않았어요. 저는 뭐 이게 제 자랑이라고 생각되진 않는데 정말 많이 갈아 넣었고 왜냐면 저처럼 안 하고도 잘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근데 제 기준에서는 되게 힘들었어요. 제 기준에서는 이런 숫자를 만들어내는 게.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한 후회도 1도 없고 보통 이런 궤도에 있으면 저는 사실 2세대 미용인이에요. 엄마께서 이제 미용을 하셨기 때문에 엄마가 그렇게 저한테 막 어린 나이에 막 사사로운 얘기를 하시진 않았죠. 왜 사람이 느껴지는 분위기가 있잖아요. 집에 왔을 때. 원장은 왜 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인간에 대한 어떤 그런 게 뭐 미용을 하겠다는 생각이 없던 시점부터 저는 약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대놓고 얘기했어요. 되게 건방지죠. 제가 있던 매장에 이제 원장님께서 본부장님이신데 본부장이 나보고 리더를 하라는데 전 하기 싫다고 그냥 대놓고 얘기했어요. 왜냐면 저는 모르겠어요. 엄마라는 그런 게 되게 입각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원장이란 타이틀에. 그래서 저는 항상 그 원장님들을 되게 짠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저를 되게 좋아했어요. 저는 의도한 게 아닌데 왜냐면 뭐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하고 뭔가 원장이 하고자 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디자이너들이 귀찮아할 거임을 암에도 불구하고 좀 재수없지만 최고 매출을 하는 사람이 총대 메고 계속 앞으로 가니까 원장 입장에서 사실 굉장히 든든할 수밖에 없다고 전 지금 생각해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진짜로 만약에 제가 지금 함께하고 있는 친구가 그렇게 해주고 있거든요. 7월 달에도 갑자기 저 또 부르는 거예요. 원장님을. 그래서 저는 오랜만이다. 원장님 오랜만이다. 그래서 따라 이제 매장 앞으로 나왔는데 그 친구가 3년 전에 저희 매장에서 월 매출 1억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 7월 달에 다시 1억을 하고 싶다고 자기 프로모션 준비한 거 있는데 지원해 주실 수 있냐고 해서 근데 저는 약간 늘 이런 스탠스였거든요. 아니 근데 저는 어쨌든 결과론적으로는 참 그 원장이라는 자리를 하고 싶지 않아 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원장이 되고 싶어서 원장이 된 케이스는 아니에요. 퇴사를 하고 제가 한 2주 동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 있었어요. 근데 사실 저는 그 2주간의 기억이 없어요. 전 약간 좀 안 좋은 일이거나 충격적인 일이 있으면 잘 삭제를 해요. 그 사진첩 삭제하듯이 삭제가 돼 있는데
근데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 회사를 나온 것 자체에 대해서는 결과론적인 얘기인 거잖아요. 나왔는데 멍을 때리다 보니까 갑자기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왜냐면 제가 생각하기에도 굉장히 지독하게 7년을 보냈는데 그 7년이란 시간이 너무 다 부정당한 것 같고 7년 동안 내가 쌓아온 고객들이 갑자기 이제 공중분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노력을 했든 안 했든 어쨌든 그 7년의 시간은 나는 이제 사라진다고 생각을 하니 이거 오픈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바로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저 생긴 거랑 다르게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렇게 생겼어요? 잘 보시네요, 사람을. 친구 같진 않은데요? 근데 저는 사실 진짜로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전 10%만 와줘도 감사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물론 제가 노력한 것도 맞지만 브랜드와 운이 결합된 저의 성과는 사실 제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게 제 인생에서 정말 전 대우는 인생에 한 3번은 온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한 번이 저는 이게 오픈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 오픈했을 때. 제가 그래서 2주 동안 누워있다가 한 달 동안 4주 만에 이제 매장을 철거를 하고 철거가 안 되고 인테리어를 입히는데 50평짜리를 한 달 만에 제가 했어요. 그리고 제가 6월 중순에 저랑 저희 제자였던 친구 둘이서 일단 가오픈을 합니다. 기계가 반밖에 안 들어온 상태에서. 일단 물은 나오고 샴푸대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 한 2주 동안 저 한 4천을 해요. 혼자서. 그러고 나서 이제 7월 1일에 이제 기적같이 저를 함께 팔로우하는 친구들 이제 디자이너 4명, 인턴 3명 해서 8명이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사실 생각보다 매출은 진짜 잘 나왔어요. 잘 나왔는데 근데 이 기적 같은 가오픈과 동시에 그 이면에는 심겨진 치명적인 독이었어요. 그 사실 자체가. 왜냐면 그 4명의 디자이너와 3명의 인턴이 다 저의 이제 후배들이었어요. 저를 보고 사실 7명이 퇴사를 하고 저한테 온 거거든요. 근데 그게 사실 제가 생각해도 전 지금도 그 얘기를 듣거든요. 원장님이 디자이너일 때의 모습과 원장님의 모습이 너무 달라서 어색하대요. 자기는 원장님이 이렇게 착한 사람인 줄 몰랐대요. 왜냐면 이게 착하고 나쁘고를 떠나서 사실 한 달에 400명 이상을 소화하려면 예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뭔가 어떻게 사적인 어떤 그런 감정까지 막 들여가지고 막 얘를 막 이렇게 막 사랑해주고 막 그러기에는 내가 지금 내 코가 석잔데 근데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좀 시간이 생기고 여유가 생기니까 이제 좀 이렇게 안아주고 보듬어주고 하니까 약간 그게 되게 어폐이긴 한데 그게 좀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제가 이걸 왜 치명적 독이라고 했냐면 그때는 이제 그 친구들이 저한테 올 때는 디자이너일 때 저의 그런 뭔가를 리드하는 모습 뭔가 눈으로 욕하는 어떤 그런 뭔가 이제 카리스마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에서 애들이 애매한 감정을 섞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저는 월급을 주는 완전한 상급자인 거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은 뭔가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 관계의 기반 자체가 옛날에 그냥 나랑 너무 잘 맞았던 친한 언니 디자이너 아니면 정말 멋있게 일을 하던 나의 스승 약간 이런 관계가 있다 보니까 그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나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편의를 봐줬으면 좋겠는데 어떤 다른 케이스에서 누군가가 조금 편한 것 같으면 원장님 저건 좀 아니지 않나요? 근데 결론은 지도 그런 걸 하고 있거든요 저한테.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저를 믿고 와줬다는 그 고마움 때문에 자꾸 그게 이렇게 관용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지금 뭔가 되게 엇박을 타고 있던 거죠. 어떤 관계십에 있어서. 사실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데 저는 그 4년간을 일했던 원장으로 살아왔던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 상황까지 됐냐면 제가 직원실에 있으면 애들이 뭐 올 거 아니에요. 직원실에 뭐 준비를 하러 오던 식사를 하러 오던 하면 이 친구들이 구두를 신으니까 또각또각 그 걸어오는 소리 자체에 제가 막 스트레스를 받고 저는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놓지 않고 그러니까 무음인데 그 뭔지 아시죠? 그 진동도 안 울리게 하는 그 왜냐면 저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게 사업한 사람은 연락이 잘 돼야 된다라는 그게 굉장히 깊게 박혀 있어서 이 아침만 되면 이제 막 문자가 오면 근데 진짜 미쳐버리겠는 거예요. 그 상황들이 지금은 제가 이렇게 되게 편하게 얘기하지만
아, 정말 저는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오랜 시간 많이 힘들었어요. 근데 그거를 제가 잘 생각해 보니 제 자체가 그 친구가 퇴사할까봐라는 그 전제가 너무 깔려있던 거예요. 원장님들도 지금 사실 제일 힘든 게 인력 수급 아닌가요? 맞아요. 네. 그 친구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말을 해줘야 되는데 알아요.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마다 그 핀트 포인트가 달라요. 내가 그것까지 지금 심리학을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왜 이 친구가 발작할 것 같은 것은 발작을 안 하고 그쵸. 그냥 내가 이거는 뭐 누구나 수용할 수 있을 만한 피드백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에서 발작할 때도 있고 이걸 안 받아들여줄 것 같은데 원장님 너무 감사합니다. 갑자기 이런 피드백을 할 때도 있고 근데 이제 제가 힘들어했던 건 이 두려움에서 오는 그 침묵 있죠. 피드백을 해야 되는데 이 친구가 나가면 이제 생각이 드는 거지. 이 친구가 나갔을 때 내가 더 추가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들. 제가 그 오픈까지도 해봤어요. 물론 뭐 그런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막 그러니까 내가 아침에 일찍 와서 제가 오픈 준비를 다 하는 거죠. 직원이 있는데 직원이 없으니까. 도와줄 직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너무 두려우니까 왜냐면 아시잖아요. 이게 사람이 든 자리는 체감이 안 돼도 난 자리는 체감이 되게 많이 되잖아요. 그렇게 일을 못하는 애가 있어도 그 친구만 나가도 이게 보울 하나 씻어주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구나 생각이 들 정도로 근데 나가야 될 애들은 나가야 되는 건데 너무 제가 침묵을 한 거죠.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로 저의 성향이 있어요. 제가 좀 그 이해를 잘해요. 왜냐면 그럴 수 있지라는 게 너무 좀 강하게 배어 있어요. 타고나기가. 저 친구가 뭐 어떤 걸 했어 그러면 집에 무슨 일이 있나 보다. 아니면 뭐 어떤 친구가 또 어떤 잘못을 했을 때 뭐 A라는 친구는 이걸 잘하지만 저게 부족한 걸 B라는 친구는 저걸 챙겨주고 또 다른 걸 못하고 약간 저는 서로 상호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그게 제가 이제 지금 와보니까 잘하는 건 잘하는 거고 찝어줘야 될 건 찝어줘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룰이 악화가 돼요. 룰이 얘가 이게 원래 안 되는 건데 얘가 이러해서 이걸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하니까 전 그게 또 이해가 돼서 이걸 해주니까 그럼 거기에서 이제 무슨 뭐 마인드맵이에요 거의. 막 이제 파생이 막 엄청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릭트 해야 될 땐 스트릭트 해야 된다는 걸 이제 제가 4년 동안 겪은 거예요. 4년 동안 겪어서 그걸 이제 이겨나게 됐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까지는 제가 항상 여기 와서 웃고 있고 별 생각 없어 보이지 않아요, 저? 네. 네, 그러니까 크게 막 무한도 없어 보이고 별로 그냥 얘가 그냥 편해 보이. 그런가 봐요. 맞아요. 겉으로 봤을 때는 왜냐면 매출이 잘 나왔거든요. 겉으로 봤을 때는 되게 탄탄해 보이고 사실 뭐 친구들도 퍼포먼스적으로는 구멍이 없어요. 제가 굉장히 자부하고 있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저와 함께하는 친구들 중에서 기술적으로 부족한 친구는 단 한 명도 없어요. 진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어떤 고객을 누구한테 줘도 누구 순번 더 줬네 만에 이런 얘기 들을까 봐 눈치 보이는 거 말고는 고객을 잘못하면 어떡할지에 대한 두려움은 없어요. 제가 제일 큰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지금 와서는 되게 안정적이었지만 이 4년 내내 저는 사실 이 내부 관계식 조율에 에너지를 굉장히 많이 쏟았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이 코너로 몰리면요 최고의 수를 둘 수밖에 없어요. 제가 회사를 안 나오고 싶은데 나왔잖아요. 원장이 너무 하기 싫었던 사람인데 벼랑 끝에 쓰니까 원장을 하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 4년이라는 시간을 제가 코너로 이렇게 요리조리 피하다가 진짜 끝에 서니까 뭐 이대로 만약에 내가 이 마지막 수를 더 서도 이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지. 약간 이런 마인드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따라오지 않은 친구들을 억지로 끌고 갈 이유가 없다라는 이제 결론을 내리게 되면서 직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연히 근데 워딩은 좀 조심은 해요. 왜냐면 굳이 어떤 사소한 단어 하나로 그 친구들의 감정을 상하게 해서 뭐 나가라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함께 가고 싶어서 직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단어 선택을 좀 잘 해서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전은 최선을 다해서 서포트하되 그에 상응하는 태도를 갖추지 않은 직원은 언젠가 떠날 사람임을 그냥 인정하기로 마음을 먹었고 제일 근본적인 건 사실 제가 타인의 감정에 대해서는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인 것 같아요.
그 영역에서 이제 제 3자의 입장이 돼서 이제 친구들을 리드를 하다 보니까 좀 많이 안정적인 지금 상태로 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관계에 대한 감정 소모를 하던 거를 줄이다 보니까 친구들한테 좀 더 지금 이 시점에 어떤 액션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목표를 너가 가져야 되는지를 얘기하게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너가 이거는 틀린 말일 수도 있는데 저는 사실 외부 고객보다 내부 고객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당장의 매출이 조금 더디게 올라갈 수 있을지언정 내부 관계가 탄탄하지 않은 직원이 저는 디자이너가 올라갈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저는 그 매출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말은 뭐냐면 아무리 내가 능력이 좋은 디자이너여도 그 내부 직원들과의 관계가 녹록하지 않으면 그 친구는 도움을 받을 수도 없고 아쉽게도 우리 미용업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매출 성장을 저는 할 수 없다고 단언할 수 있어요. 아니 머리 하나 말려줄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고객을 받고 뭐 남자 샴푸 한번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없고 누군가 배려해주지 않으면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없는데 그 관계십이 무너진 상태에서 저는 성장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제 제가 많이 아끼던 디자이너들이 나갔어요. 그렇게 개선을 해달라고 해서 개선을 했더니 개선이 됐는데 뭐 나가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사실 저는 좀 마음은 아프고 좀 그렇긴 했지만 오히려 어떻게 보면 되게 시원했어요. 왜냐면 그게 어떤 관계라는 건 일방일 수 없거든요. 쌍방이기 때문에 그 친구들한테 비춰줬던 그 상황들에서는 그 친구들의 말이 맞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 상대방도 어떤 트리거 포인트가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이 발생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뭐 고착이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갔는데도 나가는 거면 뭐 그거는 뭐 근데 그 친구들이 나가니까 저는 이 원장님들이 저한테 이제 조언을 해주실 때 더 좋은 사람들이 채워질 거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사실 누군가 퇴사를 할 때. 근데 저는 사실 그냥 약간 위로의 개념이 저는 더 컸다고 생각을 했는데 진짜로 그 친구들이 나가니까 훨씬 더 선순환이 되더라고요. 물론 매출엔 타격이 있었죠. 매출이 잘하던 친구들이었으니까. 근데 객관적인 매장 상태는 지금이 훨씬 더 좋습니다. 지금 이제 들어온 디자이너 친구들도 굉장히 잘 하고 있고 인턴들이 굉장히 지금 아주 잘 그 오픈 이래로 거의 처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의 골조는 뭐냐면 리더가 직원에 대한 감정적 집착을 버릴 때 매장의 문화는 가장 단단해진다. 근데 이거의 모든 기점은 제가 너무 디자이너의 관점으로 봤던 것 같아요. 친구들을. 디자이너 친구가 A가 이걸 왜 이렇게 했지? 이거 개선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제가 거기에서 관계십에서 계속 개입을 하다 보니까 그냥 둘이서 얘기하면 끝날 일을 더 이제 일이 와전이 되고 커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제가 개입을 하려고 했던 게 아니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미 너무 관계십이 있던 관계여서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사실 저는 엄밀히 말하면 만약에 저랑 관계십이 없었던 디자이너들이었다면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저는 모든 거의 기반은 결국 제가 안정적이어야 하는 것 같아요. 리더인 내가. 왜냐하면 이 미용을 하는 친구들이 원장들을 포함해서 기본적으로 아시겠지만 미용하는 친구들은 눈치가 굉장히 빠릅니다. 매장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읽어요. 그냥 일반적인 회사를 다닌 친구들이랑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 리더가 불안한지 이 리더가 내가 이런 액션을 했을 때 나는 포커페이스를 유지하고 있어요. 포커페이스는 있지만 그 은은하게 느껴지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근데 저도 매장에서 제가 안정적으로 되니까 친구들도 뭐 태클을 안 걸어요. 그래서 제가 안정화가 돼서 제가 뭔가를 깨끗한 시선으로 객관적인 피드백을 하다 보니까 알아서 건강한 조직 문화가 발생을 하고 매출도 다시 우상향하고 있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이거는 저의 특수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관계십을 가지고 오픈을 하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잖아요. 뭐 한두 명 정도는 있을지언정 이게 막 그래가지고 이렇게 막 가는 스타일은 잘 없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제 그런 관계의 늪에서 빠져서 보니 그럼 내가 지금 객관적으로 봤을 때 왜 내가 이게 안정화가 됐고
내가 그러니까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어떤 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마음이 편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마음이 온전히 편하진 않아요. 기본적인 기본값은 가지고 가고 있어요. 저 그렇게 막 완전 막 세상에 걱정이 없고 그런 사람은 아닌데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생각을 곰곰이 해봤어요. 안 그래도 며칠 전에도 땡땡 대표님께서 이제 카톡을 하셔갖고 너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카톡을 하시더라고요. 마침 이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안정화의 첫 번째 축이 현재 증명에서 나오는 말의 무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증명이라 함은 제가 뭐 엄청 고매출은 아니에요. 한 2천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데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뭐 이게 약간 모순일 수도 있는데 월 3, 4천을 하던 원장이 갑자기 2천을 고매출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나 싶긴 한데 뭐 제 기준에서는 저는 사실 디자이너들이 1,200만 해줘도 감사하거든요. 아닌가요? 맞아요. 네, 사실 이게 SNS를 통해서 막 사람들이 막 3,000원에 4,000원에 정리세만 나오면 아 저도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맞아요. 근데 안 나가야 되니까 500 하면 애들이 너무 조금 가져가니까 그래도 한 800 정도는 해야 애들이 이제 약간 있을까 말까 고민을 하니까 500이면 이제 아이들이 나가니까 근데 저는 현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SNS가 정말 좋은 도구이지만 이게 그 이면에 좀 그런 게 솔직히 월 3, 4천 하는 디자이너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저는 않다고 생각해요. 사실 이게 까보면 그래서 막 월 1,000 하면 뭔가 되게 약간 평가절하되고 있는데 저는 사실 1,200도 아니고 저는 진짜 한 800 이상만 해도 진짜 감사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는 2,000도 고매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 시점은 뭐냐면 저는 인위적으로 좀 줄이긴 했어요. 3, 4천을 하다가 2천으로 하는 거는 왜냐면 원장이 좀 너무 또 많이 하면 좀 그래요. 애들하고 대화할 시간도 없고 이게 좀 원장이 앉아있는 시간도 있고 좀 아이 컨택도 좀 해주고 애가 밥은 먹었는지 좀 그래도 알고 좀 그래야지 너무 소모품으로 비춰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약간 적정선을 했는데 저는 사실 2,000도 유지하려는 이유가 많은 원장들이 저 원장 되고 나선 더 줄이라고 했는데 제가 줄일 수 없었던 건 사실 제가 월세가 많이 나가요. 월세가 많이 나가. 아까 그 부동산 얘기하셨는데 너무 통감이 됐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반반이었어요. 그냥 뭐 내 매출하고 싶은 것도 있고 솔직히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월세 내야 되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제가 친구들한테 월급을 줄 때 소심해지는 기분이 들기가 싫었어요. 뭔가 내가 월급 계산을 하는데 얘가 왜 이만큼 가져가지? 이런 생각 사실 할 수 있잖아요. 사실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매출을 하니까 온전히 기뻐요. 이 친구들이 많이 가져가는 게. 매출을 많이 해서 퍼센테이지가 올라가서 그 친구들이 막 1,000만 원을 가져가고 뭐 얼마를 가져가고 하는 그런 순간이 저는 사실 옹졸해질 수 있거든요. 저는 그렇게 제가 만약에 1,000만 원 정도 매출을 하면 좀 옹졸해질 것 같아요. 약속은 지키겠죠. 약속은 계약서상 약속이니까 지키겠지만 내 스스로가 그 옹졸한 마음이 드는 게 전 너무 그게 싫었던 게 제일 컸어요. 근데 그거의 이면에 다른 아주 반작용인 거죠. 긍정적인 반작용이 제가 매출을 하니까 제가 어떤 액션 플랜을 하거나 제가 뭘 하라고 했을 때 애들이 그거에 대한 반발은 단일도 없어요. 왜냐면 알거든요. 이 친구들도 내가 어떤 길을 걸어왔던 디자이너였고 이 말을 얘가 왜 하는지 굳이 납득하려 하지 않아요. 아 그냥 이거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시면 디자이너 면담할 때 제가 어떤 액션을 플랜을 제시를 하든 그들은 그게 지시가 아닌 신뢰로 작동을 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삶의 기조 자체가 의식의 힘보다 무의식의 힘이 더 강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결국 무의식이 의식을 결정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제가 가지고 있는 무의식적으로 하는 행동들이 저는 제 매출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친구들하고 함께 숨을 쉬고 밥을 먹고 같이 가위를 들고 움직이면서. 근데 제가 이거 약간 이런 거 있어요. 가위를 놓은 원장님들도 대단하세요. 저는 진짜 진심으로 이렇게 저보다 더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아니 왜냐면 또 가위 내려놓고 이상하다. 아니 왜냐면
가위를 놓은 원장님들이 이제 또 약간 좀 상황이 다르니까 또 제 말을 또 오해하실까봐. 저는 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제가 이 매출 안 하고 이렇게 하고 싶어요. 근데 뭐 구조가 있으니까 월세도 많이 나가고. 아까 그 뭐 관리비 500 나온다고 했을 때 놀라셨잖아요. 저도 한여름에는 500 나와요. 관리비가. 월세는 900이 넘어요. 거의 1000이에요. 건물 사야겠다 이거 봤을 때. 저도 약간 미니 빌딩 정도는 잠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안 남아요. 그래서 2000을 해야 좀 생각만큼 남아요. 그러니까 근데 사실 진짜 이게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그 일부에서 그게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좋았어요. 사실 이거를 앞에서 바로 제가 하기 직전에 어떤 이런 자산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어쨌든 저희는 돈을 벌려고 사업을 하는 거고 사실 저는 그 부동산 강의할 때도 초반에는 조금 원장님들의 기류가 약간 이랬거든요. 근데 뭔가 그 실질적인 어떤 숫자가 나오고 계산이 들어가니까 반짝반짝하고 갑자기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원장님들이 뭐 한가해가지고 막 강릉에서 오시고 전주에서 오시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뭔가 여기에서 내가 가져갈 게 있고 배울 게 있고 하니까 그 기회비용을 가지고서도 여기로 오시는 거잖아요. 근데 저의 안정화의 두 번째 축은 사실 당장의 매출에 휘둘리지 않는 거인 것 같아요. 결론적으로. 사실 원장이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막 내가 손익분기점에서 왔다 갔다 해요. 만약에 내가 이게 조금 약간 애매해요. 포지션이. 지금 마이너스를 가늠하는 이런 상황이에요. 고정비 때문에. 인건비든 임대료든 그게 뭐가 됐건. 근데 그러면 사람이 여유로울 수가 없어요. 진짜로. 제가 이 경영 강의에서 이렇게 돈돈거리는 게 사실 좀 원장님들한테 좀 불편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게 무조건 짚고 넘어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오너가 돈을 벌고 그거를 불리고 그 아까 잠깐 나왔던 그 원장의 기류를 애들도 체득을 해요. 뭔가 이게 숫자적으로 위태롭다. 애들 스물스물 나갈 준비합니다. 어쩔 수 없어요. 매장이 뭔가 약간 하락하는 것 같아. 그럼 어떡해요? 그래서 저는 그 매출하고 수익을 하면 무조건 저는 금융자산으로 돌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큰 틀로 봤을 때는 아주 큰 틀로 봤을 때 뭐 이거 말고도 뭐 비트코인도 있고 뭐 금도 있고 뭐 많지만 그냥 리스크가 제일 적은 거. 그래서 부동산, 주식, 채권. 아까 그 팀장님이 너무 똑같은 말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미용은 훌륭한 현금 흐름 창출 수단. 아까 그거 보셨죠? 현금 흐름이 원장님들은 굉장히 좋은 직군이기 때문에 이렇게 부동산 미니 빌딩이든 큰 빌딩이든 뭐든 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이라고 하는 게 제가 이게 TMI를 하면 저는 사실 호주에 있는 대학교에서 금융하고 회계학을 전공을 했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 아까 2세대 미용인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원래는 금융 쪽에 가서 애널리스트가 되는 게 원래는 제 1차적 목표였어요. 지금 뭐 AI가 뭐 대체되네 어쩌네 해도 나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미용을 택한 이유가 나는 빨리 목돈을 만지고 싶다가 컸어요. 왜냐면 미용은 사실 조금 마음만 먹으면 22살이든 24살이든 27살이든 그게 몇 살이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빨리 현금을 잘 만들 수 있는 걸 저희 엄마를 보면서 전 컸거든요. 저희 집이 안 좋았는데 이것도 TMI다. 근데 어쨌든 미용으로 인해서 돈을 많이 이게 축적을 하셨고 그리고 결국은 엄마 이제 부동산으로 넘어가셔서 많이 벌었어요, 돈을. 그래서 이걸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현금을 우리는 많이 만들어낼 수 있어요. 다른 어떤 웬만한 자영업분에 비해서는 상당히 좋은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지만 현금은 모으는 게 아니고 지금 녹아내리고 있어요. 여러분 환율을 보세요. 이게 돈이 녹아내리는 거니까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 주식으로 예를 들어서 10%를 벌었다. 또이또이예요. 왜냐면 환율이 10%가 올랐으니까 자산이 10%가 내가 녹았는데 올렸으니까 빵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그걸 그냥 현금으로 가지고 있었다. 유감스럽지만 마이너스입니다. 가만히 있던. 예금은 좋지 않아요. 예금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그 빌사남 그 팀장님께서 얘기하셨지만 그분도 건물 얘기를 하지만 계속 앞에 전제를 뭐로 깔았죠? 집, 거주. 왜냐면 그게 해결돼야 다른 거에 대해서 내가 여유가 생기거든요. 이게 참 아이러니하게도 미국 같은 데는 또 달라요.
이게 GDP 산출법이 정해져 있거든요. GDP 산출법은 정부, 뭐 투자, 기업, 소비, 수출, 수입 이렇게 6가지를 총합으로 해서 GDP라는 걸 한 나라의 GDP를 계산을 해요. 근데 우리나라는 뭐예요? 뭐가 제일 중요한지 아세요, 혹시? 기업이에요. 기업. 미국은 어떨 것 같아요, 미국? 맞아요, 소비. 미국은 소비가 가장 커요. 그래서 집에 대한 압박이 크게 없습니다. 집에 대한 압박이 없으니까 소비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GDP 산출이 소비가 굉장히 압도적이에요. 근데 그 근본은 노후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집을 굳이 갖고 있지 않아도, 그러니까 이게 국민성이라는 게 참 되게 무서운 도구예요. 코로나 때도 보면 유럽 사람들은 마스크 쓰라 그러면 시위했잖아요. 우리나라는 어때요? 근데 그거를 거스를 수는 없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태어난 이상. 거스를 수는 없어요. 우리가 그래 그러면 나도 소비를 해야겠다. 그럼 미국 얘기고 우리는 그렇게 살면 망해요. 우리나라는. 그래서 일단 부동산은 해야 된다. 그게 거주가 됐건 투자가 됐건 부동산은 해야 된다. 자, 근데 그 다음 이게 순서는 뭐 중요하잖아요. 뭐 주식을 먼저 해도 되고 뭐 부동산을 해도 되고 뭐 그것까지는 제가 각자의 뭐 가정이 있으신 분도 있고 자녀도 있고 그러시니까 저는 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좀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주식도 하셔야 돼요. 주식을 너무 밀어내지 마세요. 대신에 안정적으로 하루에 200% 폭등했다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그냥 천천히 가더라도 ETF 같은 거 꾸준히 사 모아 가시면 저는 저희 직원들도 다 제가 걸어놨어요. 한 달에 얼마씩 제가 눈앞에서 하라고 했어요. 그리고 제가 얘기했어요. 너는 10년 후에 너가 나랑 같이 일을 해서 이 월급을 가져간 것보다 내가 이걸 깔아준 걸 넌 더 감사하게 될 거라고. 저는 진짜 확신해요.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사실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금리 인상이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그 선에 가 있기 때문에 채권은 금리가 떨어질 확률이 있을 때 사는 게 좋습니다. 이거 너무 딥한가? 좋아요. 채권은 금리가 떨어지면 왜 시세 차익이라고 하죠. 부동산처럼. 채권은 만약에 내가 1억을 넣어놨는데 그때 만약에 5%였다. 근데 만약에 그게 4%로 떨어지면 시세 차익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거는 100% 비과세예요. 어떤 세금도 붙지 않아요. 그리고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6개월에 한 번씩 이자가 나옵니다. 지금 왜 그런 얘기 나오죠? 미국 국채 10년물이 뭐 4%가 넘었다, 5%가 된다 이러면서 금리 인상의 기저가 있다. 이거 너무 어렵죠? 어려워요. 어렵지 않은데. 근데 어쨌든 이자가 나와요, 채권도. 말 그대로 채권은 내가 돈을 빌려주는 거예요. 미국 국채라고 하면 내가 미국이라는 나라의 돈을 빌려주고 6개월에 한 번씩 이자를 받는 거예요. 근데 그 이자는 세금이 붙긴 해요. 아마 15.4%인지 얼마인지 잘 기억은 안 나요. 근데 만약에 뭐 내가 안정적인 일단 어디에 둬야 될지 내가 몰라. 목돈이 있는데 내가 어디다 들어가야 될지 모른다 하면 채권이나 아니면 외화 RP라고 해서 그냥 언제든지 돈을 넣었다 그거는 근데 유동성이 좋습니다. 채권이든 외화 RP든. 그러니까 이거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재테크에 관심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이 재테크를 하고 안 하고에 대해서 제가 이득을 가지는 사람은 아니지만 저는 미용하는 분들이 돈을 너무 캐시를 잘 만드는데 너무 잘 못 불리는 게 너무 안타까워요. 물론 그렇다고 저가 뭐 손실을 안 보고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결과론적으로 여러분들이 잉여 자금이 있다면 그거는 금융자산으로 갔을 땐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고 내가 물리적인 어떤 그런 자산적인 면에서 안정화가 된다면 예측 불가능한 위기에도 다시 재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붙어요. 사실 제가 그랬고요. 전 4년 동안 그런 관계에 대한 감정 소모를 하면서도 사실 그렇게 움츠러든 적은 없어요. 그냥 개인적인 스트레스는 있을지언정 제 미래에 대한 어떤 그런 거는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자면 자산을 축적하면서 시드머니를 확보를 하고 전 사실 그래서 친한 오빠랑 이제 이렇게 자산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아침에 출근할 때 그래 나 시드 좀 모으고 올게 이렇게 하고 출근해요. 진짜로. 그래서 저는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의 동기부여이기도 해요. 그러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감소가 되고 그럼 내가 막 이렇게 돼요. 이 퇴사를 했을 때 두려움이 사실 엄밀히 말하면 매출 때문이 제일 크잖아요. 물론 잘 해야지. 물론 이제 이 친구들을 잘 데리고 나가야지만 퇴사라는 건 사실
원장들이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잖아요. 그 친구가 나갈지언정 일단 기본적으로 제가 매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체제가 있기 때문에 친구들이 그렇게까지 막 죽을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어느 정도의 자산을 축적을 해놨기 때문에, 물론 그러면 안 되지만 최악의 경우에는 문을 닫는 거예요. 근데 최악은 아닌 거죠. 그리고 이게 사람이 그런 어떤 매출이나 어떤 마이너스 나는 것 때문에 그러면 사실 직원들이 진짜 조그만 실수만 해도 막 바라락 해요. 막 사람이 그러니까 감이 너무 예민해져 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약간 그런 수익의 자산화를 통해서 뭔가 제가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뭔가 어떤 사소한 부분에서 애들한테 태클을 거는 게 아니고 넘어가 줄 건 넘어가주고 내가 찝어줘야 될 건 찝어줄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죠. 제가 또 어떤 얘기를 가끔 하냐면, 여러분 혹시 미술품 같은 거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정말 괜찮은 작가가 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미술품의 작품이 가격이 제대로 책정되지 않는다면 내가 그 작가를 좋아하고 말거나 상관없이 그 작가는 살아남을 수 없는 거 아닌가요? 네, 제가 느꼈을 때는 아무리 좋은 비전이어도 그게 숫자적으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저는 그거는 유감스럽게도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저는 제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어요. 제가 강의할 때. 근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많이 아팠거든요. 올해 초에. 그래서 이게 좀 모순일 수도 있긴 한데 그건 약간 사고이긴 했어요. 직업병 때문에 이제 어깨에 있는 뇌신경이랑 목 디스크가 같이 눌리면서 제가 앉아있을 수도 누워있을 수도 서있을 수도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스테로이드를 한 달 정도 맞고 다시 이제 복귀를 했는데, 사실 그것보다 이제 미용인들은 대체적으로 식사나 어떤 운동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지켜낼 수 없고, 그리고 근무 시간이 사실 뭐 원장님들은 다를 수도 있겠지만 좀 다른 직업군에 비해서 좀 늦게 끝나는 편이잖아요. 근데 그러면 사실 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어요. 아니면 뭐 끝나고 술 한잔하고 맥주 한잔하고 뭐 약간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진짜 이 모든 것들을 다 차치하고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저는 건강한 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미용인은 어쩔 수 없이 내가 부재하면 바로 마이너스예요. 내가 부재하는 순간 정말 미안하지만 이런 직업군을 내가 존재해야지만 매출이 발생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저희가 디지털 노마드가 될 수도 없고 어떤 온라인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간접적으로는 저는 사실 사람이 아프면 예민해질 수밖에 없고, 예민하면 애들한테 날카로워져요. 근데 애들이 그거를 저는 납득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몸이 건강한 것도 저는 자기 관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파서 예민해지면 친구들이 소통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리고 아파서라기보다는 일단 리더가 예민하면 애들이 얼어요. 애들이 얼고 뭔가 해결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통을 안 하게 되고, 결국 소통으로 해결돼 너무 작은 일마저 별거 아닌 게 굉장히 일이 커져요. 저는 소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제일 지금 삶의 균형에서 몰입하고 있는 건 지금 이 순간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몰입을 하고, 그리고 미래의 자산을 하기 위해서 저 굉장히 좀 극단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어요. 위험하지는 않대. 근데 그것도 사실 몸을 관리하는 것도 나를 절제하는 거지만 소비를 줄이고 뭔가를 투자를 한다는 것도 자기 절제에 저는 큰 영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사고 싶은 거 안 사고, 내가 뭐 하고 싶은 거 안 하고, 투자를 하기 위해서 시드를 더 크게 하려고 매출을 더 일으키고, 결국은 그게 나를 통제하는 영역에서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근데 친구들도 알아요. 왜냐면 제가 그거를 애들한테 깔아주고 이거 사야 된다, 얼마 시켜야 되는 건 너네가 정하는 거지만 너네도 금융자산을 불려야 된다. 근데 본인도 이걸 보는 거거든. 빨간색이 보이니까 신나. 저한테 묻더라고요. 원장님, 저 지금 원래 이만큼 하고 있었는데 지금 약간 목돈이 모여있는데, 저한테 그랬어요. 진짜로. 원장님, 나 목돈 있는데 어디다 해야 되냐고. 자기가 그런 개념이 아예 없던 친구인데 목돈이 그냥 거기에 앉아있는 게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굉장히 긍정적인 저는 불안함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명품 좋아하고 여행 가는 거 진짜 좋아하는 친구였어요. 어쨌든. 그리고 저는 운동도 많이 하고, 저는 사실 올해 술을 아예 안 마셨어요. 술 마시는 거 가지고 뭐라 하는 건 아닌데 리듬을 깨기 싫은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술을 뭐 드셔도 뭐 개인의 자유인데 너무 그거에 막
하는 건 별로 좋지 않다는 생각인 거죠. 단순한 루틴이 에너지와 집중력의 원천이 되고 체력 없이 내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는 리더십이 발현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작은 습관들이 모여서 더 큰 자산이 되고 더 큰 자산이 되면요. 친구들이 비전을 더 갖게 돼요. 아, 원장님이 이런 것도 하시는 분이구나. 아, 원장님이 이런 것도 하시구나. 원장이 이걸 하게 되면 직원들은 그거를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아, 내가 여기 있으면 뭐 말 맞다나 콩고물이라도 떨어질 수 있잖아요. 나쁠 건 없잖아요. 리더가 잘 된다고 해서 그걸 뭐 독식하는 스타일의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제가 이 강의를 정리했을 때 모습은 이거입니다. 저 사실 사실 지금보다 저는 그 7년 동안 1억 하고 막 그렇게 할 때 도끼는 사실 더 강했어요. 애가 막 그득그득했어요, 도끼가. 근데 지금은 그런 정도는 아닌데 저는 제 사실 미래에 대해서 굉장히 낙관적이고 긍정적인 사람이거든요. 미래에 대해서는. 근데 딱 비관적인 부분이 딱 하나가 있어요. 세상에 영원한 건 없고 전 사실 60살 돼서 가위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렇게 확률적으로 높진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제가 100세까지 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긴 살 거자. 살 확률이 있잖아요. 60세 이상에 좀 살 수 있잖아요. 살 거예요. 아마도요? 아마도 살겠죠? 그래서 저는 위기를 대비해서 모아가는 경제적인 자산 그리고 그거를 가장 밑에 깔고 있는 거는 건강한 몸. 그래서 이런 것들이 조화를 이룰 때 사실 당장의 어떤 사사로운 일들은 그냥 사사롭게 느껴져요. 저 처음에 사실 인턴이나 디자이너 퇴사한다 그러면 막 토하고 그랬어요. 저 약간 스트레스 아시죠? 갑자기 확 하면 뭐 기립성 저혈압이 있으신 분도 있고 한데 저는 토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굉장히 의연하게 말하지만 되게 예민했고 막 퇴사하면 막 세상이 무너지는 줄 알았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이렇게 흘러서 제가 뭔가 이제 쌓아가다 보니까 아 퇴사하면 헤어인잡부터 켜요. 뭐 어떻게 일은 벌어졌고 난 수습을 해야 되는 거고 리더는 수습을 해야지 뭐 저는 인생은 기세와 대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벌어지는 일은 벌어져요. 사람은 태어나고 사람은 죽는 것처럼. 그래서 저는 영원한 것은 없음을 인정하고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거는 근데 제가 너무 부족해서 일어났던 일이라서 좀 극단적이긴 한데 그래도 한두 번쯤은 있으시잖아요, 사실. 이런 상황들이. 근데 제가 경고하면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저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멋있다. 감사합니다.